누군가와 함께 있은 후 기진맥진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항상 자신이 양보하고 베풀고 그들을 이해해야 하는 사람인 반면 그들은 당신의 감정에 대해 진정으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궁금한 적이 있나요? 당신이 결코 빚지기로 동의한 적이 없는데도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느끼는 관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만약 답이 그렇다면 오늘 저는 아마도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을 진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은 감정적 흡혈귀들의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로 교묘하게 당신의 선량함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가혹하게 들린다는 것을 알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그림자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측면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중 하나는 바로 다른 사람들을 무료 감정 공급원으로 만드는 일부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그들이 반드시 의도적으로 악한 사람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해주기를 찾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첫 번째이자 가장 명확한 신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당신이 항상 그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느낄 때입니다. 당신이 그들이 머물기에 충분히 좋은지 항상 걱정하게 될 때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는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융은 이 현상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는 모든 관계에는 항상 에너지 교환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이 에너지 흐름이 양방향입니다. 당신이 주고받으며 지원하고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독성 관계에서는 이 에너지 흐름이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당신은 항상 주는 사람이고 그들은 항상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들은 당신이 이것이 정상이라고 믿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항상 받아들이고 항상 이해하고 항상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좋은 사람의 표시라고 믿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 착취를 당신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미덕으로 바꿉니다. 저는 당신에게 제가 감정적 빚이라고 부르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당신이 결코 빌리기로 동의한 적이 없는데도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내가 당신을 위해 한 모든 일 후회라거나 우리에게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라거나 당신은 내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 다음 당신이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결코 지기로 동의한 적이 없는 의무감을 당신 안에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그들은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기적이라고 느끼게 하거나 배신자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이 이해했으면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빚을 만들지 않습니다. 진정한 관심은 결코 숨겨진 조건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정말로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들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할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저는 당신이 언제 이용당하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신호들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상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높은 받침대에 올려놓기만 해서 나중에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게 하는 것 말입니다. 저는 현재와 연결의 차이를 설명할 것입니다.
왜 누군가가 매일 당신 곁에 있을 수 있지만 결코 당신과 진정으로 연결된 적이 없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당신에게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증오나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각성을 통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용하는 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도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신호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저는 당신이 한 가지를 이해했으면 합니다. 이용당한다는 것이 당신이 약하거나 순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높은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서 좋은 것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들은 훌륭한 자질들이지만 명확한 경계가 없을 때는 교묘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융은 이 현상을 그가 페르소나라고 부르는 것의 맥락에서 연구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가면 말입니다. 그는 일부 사람들이 매력적인 페르소나를 만드는데 극도로 능숙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선량함을 끌어들이고 착취하도록 설계된 가면들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특별하고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느끼게 만들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말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페르소나 뒤에서 그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완전히 무의식적인 사람들일 수 있고 따라서 당신의 감정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감정적 기계처럼 살아가며 계속 작동하기 위해 항상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신호는 일방향 감정 공급 현상입니다. 당신은 이 사람과의 모든 대화에서 항상 당신이 그들에게 맞추기 위해 기분을 조절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나요? 그들이 슬플 때 당신이 위로해야 합니다. 그들이 기쁠 때 당신이 그 기쁨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들이 화날 때 당신이 그들을 달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슬플 때 그들은 주제를 바꿉니다. 당신이 지원이 필요할 때 그들은 갑자기 바빠집니다. 당신이 기쁨을 나누려 할 때 그들은 그것을 흐리게 만드는 방법을 찾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패턴입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그들의 감정 공급자로 훈련시켰지만 그들은 당신을 위해 같은 일을 해야 한다는 책임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한때 한 여성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할 때마다 대화가 항상 어머니가 삶에 대해 불평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처음 30분을 듣고 위로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만들 방법을 찾는 데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나누려고 했을 때 어머니는 넌 아직 젊으니까 극복할 거야 라고 말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감정적 ATM 같은 느낌이에요. 그것이 정확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적 ATM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ATM처럼 그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인출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당신에게 입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이상화와 평가절하 현상입니다. 이것은 윤 기자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에서 분석한 매우 교묘한 심리적 전술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받침대에 올려놓는 것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며
당신은 그들의 인생에서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이상화 단계는 극도로 달콤하고 중독적입니다. 누가 누군가에게 특별하다고 여겨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자신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느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을 높은 받침대에 올려놓을 때 그들은 실제로 진정한 당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이상화된 버전만을 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완벽한 이미지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누구도 영원히 완벽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확실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평가절하 단계를 시작할 것입니다. 갑자기 그들이 당신에 대해 칭찬했던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당신의 관심은 침해가 되고 당신의 이해는 통제가 되며 당신의 지원은 약함이 됩니다. 이 단계의 끔찍한 점은 당신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문할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변했을까? 왜 나는 더 이상 그들이 사랑했던 사람이 아닐까? 당신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받아들임으로써 이상화 단계로 돌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변한 것은 그들이 이상화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빨아들였고 이제 당신을 계속 착취하기 위해 새로운 주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융은 다른 사람들을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완벽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그들이 진정한 관계의 복잡성과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관계는 취약성 헌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받아들이는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현재하지만 연결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미묘하고 알아차리기 어려운 신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당신과 몇 시간 동안 대화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삶에 대해 나눌 수 있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융은 관련성과 관계의 차이에 대해 많이 썼습니다. 관련성은 두 영혼 사이의 진정한 연결로 두 사람 모두가 자신을 진실되게 보이고 이해받을 수 있게 합니다. 반면 관계는 내부의 진정한 연결이 없는 표면적인 상호작용, 일종의 사회적 공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이용하기만 하는 사람들은 종종 관계는 만들어내는데 매우 능숙하지만 관련성은 완전히 피합니다. 그들은 당신과 일 계획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나눌 수 있지만 진정한 감정 깊은 두려움, 진실한 꿈에 대해서는 결코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당신이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결코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할 때 그들은 대화의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이 복잡한 감정에 대해 나눌 때 그들은 빠른 조언을 주거나 주제를 바꿀 것입니다. 그들은 관계를 그들에게 안전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에게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만큼 가깝지만 당신에 대한 진정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을 만큼 멀리 말입니다. 이 현상의 특히 명확한 신호는 그들과의 긴 대화 후에 당신이 그들이 한 일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지만 그들의 진정한 인간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들은 최근 여행에 대해 3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들이 그 여행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그것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 또는 그것이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들은 당신의 삶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지만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있지만 당신이 나눈 꿈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있지만 왜 그것이 당신에게 중요한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감정적 흡혈귀 현상입니다. 이것은 그들과의 매번의 상호작용 후에 당신이 기진맥진하고 공허하고 에너지가 고갈된 느낌을 받는 반면 그들은 상쾌하고 생기가 넘치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융은 이 현상을 그가 그림자 투사라고 부르는 것의 맥락에서 연구했습니다. 그는 일부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운 감정들에 직면할 수 없어서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안감을 느끼는 대신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위해 불안해하게 만듭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충분히 돕지 않아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외로움에 직면하는 대신 그들은 당신이 항상 곁에 있어서 그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이것은 매우 미묘하게 일어납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나를 위해 걱정해 달라거나 내 대한 책임을 느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이 자동으로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만드는 상황 이야기, 행동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삶의 어려움에 대해 정기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결코 실제로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조언을 줄 때 그들은 왜 그것을 실행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을 것입니다. 당신이 구체적인 도움을 제안할 때 그들은 아무도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진정한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걱정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는 그들은 정기적으로 작은 위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들 말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수리를 도와달라고 하고 내일은 어딘가의 차로 데려다 달라고 하며 모레는 매우 중요한 일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합니다. 매번 예외적이고 특별한 상황으로 제시되지만 돌이켜보면 이것이 지속적인 패턴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위기가 해결된 후 그들이 결코 진정한 감사를 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마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즉시 다른 주제로 넘어가거나 심지어 당신이 도움 방식을 비판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당신의 도움이 소중히 여겨야 할 선물이 아니라 그들이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선택적 공감 현상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특정 상황에서는 깊은 공감을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상황, 특히 그 공감이 그들의 행동 변화나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완전히 무감각한 경우입니다. 융은 이 현상을 그가 감정 기능이라고 부르는 것의 맥락에서 연구했습니다. 그는 일부 사람들이 가짜 감정의 한 형태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올바른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법을 배웠지만 이러한 반응들은 진정한 공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슬픈 영화를 볼 때 울 수 있고 유명인에 대한 나쁜 소식을 들을 때 관심을 보일 수 있으며 사회적 불의에 대해 들을 때 분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과 가까운 사람이 진정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은 짜증을 내거나 참을성을 잃거나 주제를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멀리 떨어진 상황에 공감하는 것은 그들에게 책임을 지거나 삶에서 무언가를 바꿀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공감한다는 것은 그들이 시간이나 에너지를 쓰거나 심지어 당신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기꺼이 하지 않으려는 일입니다.
선택적 공감의 또 다른 표현은 그들이 그 공감이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황에서만 당신에게 공감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은 강한 공감을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당신의 감정을 신경 쓰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당신이 그들에게 의존하고 그들을 필요로 하는 기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들은 당신이 실패할 때 공감할 수 있는데 이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더 고상하고 필요하다고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성공하고 행복하고 독립적일 때 그들은 거리를 두거나 불편해하거나 심지어 당신의 기쁨을 흐리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6번째 신호는 죄책감 조작 현상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용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가장 위험한 전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가장 좋은 자질들, 관심, 책임감, 연민을 당신 자신에 대한 무기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현상을 그가 심리적 조작이라고 부르는 것의 맥락에서 썼습니다. 그는 일부 사람들이 죄책감을 통제 도구로 사용하는데 극도로 교묘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위협하거나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그들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면 됩니다. 이것은 매우 미묘하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보다 더 가깝다고 생각했는데나 당신이 그런 사람일 줄 몰랐거나 우리가 함께 겪은 모든 일, 후회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장들은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확히 말하지 않고도 당신 안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비교를 사용하여 조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다른 친구들은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야나 내가 당신을 위해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당신은 이것을 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거나 당신이 정말로 나를 신경 쓴다면 이해할 텐데 같은 말들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죄책감 조작은 그들이 당신의 정당한 개인적 필요를 이기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할 때 그들은 당신이 벽을 쌓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즉시 도울 수 없을 때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죄책감 조작의 위험한 점은 그것이 점진적으로 당신의 판단력을 침식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정당한 감정과 필요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이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악랄하며 항상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나쁜 친구의 표시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7번째 신호는 조건부 감사 현상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당신이 그들에게 유익한 일을 할 때만 감사, 애정, 인정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당신의 존재가 주목받지도 평가받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융은 이 현상을 그가 조건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의 맥락에서 연구했습니다. 그는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거나 소중히 여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애정은 항상 상대방이 그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감사와는 다릅니다. 평범한 감사는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을 할 때 감사함을 느끼지만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소중함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조건부 감사는 그들의 눈에 당신의 가치가 완전히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것에 의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만 당신에게 연락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시간에는 사라질 수 있지만
당신에게 무언가를 해달라고 할 때는 달콤한 말들과 함께 갑자기 나타납니다. 도움을 받은 후에는 다음에 필요할 때까지 다시 사라집니다. 또는 이것은 그들이 당신의 삶과 관련이 있을 때만 당신의 삶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일에 대해 물어볼 수 있지만 오직 당신이 그들을 위한 시간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건강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오직 당신이 전처럼 그들을 도울 수 없을까봐 걱정해서입니다. 특히 명확한 신호는 그들이 당신의 성공이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코 진심으로 축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승진했을 때 축하하는 대신 그러면 더 바빠지겠네요 라고 슬픈 목소리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새로운 관계가 생겼을 때 기뻐하는 대신 당신이 그들을 위한 시간이 줄어들 것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신호는 경계 테스트 현상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속적으로 당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시험해보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그 경계들을 더 멀리 밀어내는 경우입니다. 융은 건강한 관계에서 경계의 중요성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경계가 분리하는 벽이 아니라 개인적 정체성을 정의하고 관계의 두 사람 모두를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경계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 시스템에서 약점을 감지하는 타고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해 작은 위반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반대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것이 넘을 수 있는 경계라고 이해하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멀리 밀어낼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부적절한 시간에 당신에게 전화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전화를 받고 대화한다면 그들은 당신의 개인 시간이 견고한 경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불편한 시간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들은 작은 부탁을 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동의하면 그들은 점차적으로 이러한 요청의 정도를 높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차역까지 데려다 달라는 것이었을 수 있지만 다른 도시까지 차로 데려다 주고 하루 종일 기다려 달라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경계 테스트의 위험한 점은 그것이 서서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일어나서 당신이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개별적인 단계는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당신이 처음에는 결코 받아들일 의도가 없었던 상황으로 끌려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9번째 신호는 위기 창조 현상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당신의 관심과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긴급 상황을 만들거나 과장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입니다. 융은 이 현상을 그가 드라마 중독이라고 부르는 것의 맥락에서 연구했습니다. 그는 일부 사람들이 긴장되고 드라마틱한 상황에 중독되는데 이는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하다는 느낌과 관심을 받는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를 항상 갖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삶에 혼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일을 긴급하게 만들어 놓고 당신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문제들을 큰 위기로 바꾸고 당신이 몇 시간을 들여 위로하고 조언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위기들이 종종 그들에게 매우 편리한 시기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계획을 세웠을 때 갑자기 그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긴급 상황이 발생합니다. 당신이 공유하고 싶은 좋은 소식이 있을 때 그들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됩니다. 또는 이러한 위기들은 반복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여러 번 해결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종류의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는 진정한 목적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과 통제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번째 신호는 선택적 기억 현상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당신이 잘못한 모든 일이나 그들을 도울 수 없었던 모든 경우를 기억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당신이 그들을 위해 한 모든 일은 완전히 잊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융은 이 현상을 그가 선택적 지각이라고 부르는 것의 맥락에서 연구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현재의 믿음과 필요에 부합하는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억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부합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들에게 준 것을 기억하는 것은 빚과 책임감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대신 당신이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실패한 경우들을 기억하는 것은 당신이 여전히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고 보상해야 한다는 느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당신이 그들을 도울 수 없었던 경우를 정기적으로 상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정당한 이유 때문이었고 당시에 그들이 완전히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또는 그들은 당신을 위해 한 일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반면 당신이 그들을 위해 한 일의 가치는 축소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은 그들이 자신의 약속이나 헌신은 잊어버리지만 당신에 대한 기대는 매우 명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이 약속한 것에 대해 상기시킬 때 그들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거나 상황이 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그들은 매우 명확하게 기억하고 반복해서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신호들을 살펴본 후 저는 윤기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는데 극도로 중요하다고 여긴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림자 먹이주기 현상입니다. 그림자 먹이주기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빛 에너지 긍정성을 흡수함으로써 자신의 자아안에 있는 어두운 측면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기쁨, 자신감, 희망을 만들어낼 수 없어서 당신에게서 이러한 감정들을 빌려와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의도적으로 당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 본능적으로 외부로부터 공급을 찾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생명 에너지의 공급원이 되고 당신 자신은 점진적으로 고갈되고 생기를 잃게 됩니다. 융은 모든 인간이 자신의 그림자와 직면할 책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아 안에서 어둡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들 말입니다. 이 과정은 어렵고 용기를 요구하지만 성숙하고 자립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림자 먹이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 외로움, 두려움과 직면하는 대신 그들은 이러한 감정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 대신 고통받게 하고 그들 대신 외로워하게 하며 그들 대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최악의 것은 그들은 당신이 이것이 사랑의 증거라고 믿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당신만이 그들을 이해하고 오직 당신만이 그들을 도울 수 있으며 이 관계가 매우 깊고 강렬하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생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성장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기생은 상대방이 머물고 의존하며 항상 자신이 필요한 것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상대방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무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답은 자신을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신이 자신과 자신의 가치와 관계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이 아무도 구원할 책임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융은 구원자 콤플렉스에 대해 많이 썼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경향 말입니다. 이는 종종 자신의 가치에 대한 깊은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구원해야 한다고 느낄 때 당신은 자신을 위한 가치감과 의미감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당신이 항상 주는 위치에 있고 상대방이 항상 받는 위치에 있는 불균형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이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원천들로부터 가치와 의미를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개인적 성장으로부터 자신만의 열정과 관심사로부터 다른 누군가가 거기 있든 없든 상관없이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건설하는 것으로부터 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것에 익숙하다면 이것은 극도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는 악랄하거나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자존감과 자기 사랑의 행동입니다. 융은 경계 설정이 개별화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인간이 되는 과정 말입니다. 당신에게 경계가 없을 때 당신은 자신이 어디서 끝나고 다른 사람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별개의 개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장이 됩니다. 경계는 당신이 정말로 시간이나 에너지가 없을 때 지금은 도울 수 없어요 하고 말하는 것처럼 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가 즉각적인 결정을 요구할 때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대화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갈 때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편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경계에 대한 그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실제로 그 경계들이 필요하다는 확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신경 쓰는 사람은 그들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경계를 존중할 것입니다. 오직 당신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만이 당신이 한계를 설정할 때 화를 내거나 조작하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의 직감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융은 관계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직감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썼습니다. 그는 우리의 무의식적 마음이 종종 의식적 마음이 처리하기 전에 위험 신호를 인식한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상호작용한 후 지속적으로 기진맥진하거나 불안하거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직감으로부터 오는 신호입니다. 논리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이러한 감정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직감은 수백만 년에 걸쳐 당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진화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세요. 만약 어떤 관계가 당신을 자신에 대해 좋게 느끼게 하기보다는 나쁘게 느끼게 만든다면 그것은 무언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기 양육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취적인 관계에 쉽게 끌려 들어가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제공해야 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슬플 때 위로할 줄 알고, 낙담했을 때 격려할 줄 알며 필요할 때 훈육할 줄 아는 것 말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기본적인 감정적 필요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을 때 당신을 위해 그 필요들을 충족시켜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에게 덜 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것은 외롭다고 느끼지 않고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외부의 격려를 항상 필요로 하는 대신 스스로를 격려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단계는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융은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때 당신을 나쁘게 느끼게 만드는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주고받지 못함으로써 사랑을 얻어야 한다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이기적이거나 오만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중하고 균형 잡히고 양육하는 관계를 요구할 만큼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성 관계를 떠나는 것이 증오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각성의 행동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융은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되도록 운명 지어진 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한때 썼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쓴다면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제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을 때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구원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구원하기 시작할 때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진정한 사랑은 결코 당신이 자신을 희생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이미 각성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이미 무언가 옳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첫 번째 단계이고 당신은 이미 그것을 취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계속 주는 대신 그것들을 당신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경험들을 위해 보존하기 시작하세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자신만의 꿈, 희망, 욕구를 가진 완전한 인간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적 지원 시스템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아름답고 독특한 삶을 살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만약 그들이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거나 자신을 돌볼 때 화를 낸다면 그것은 당신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조건부였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위협받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성장과 행복을 축하합니다. 저는 당신이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세상에는 건강하고 상호적이며 양육적인 관계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착취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용기를 가질 때 당신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특히 당신이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자신의 것보다
우선시해 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나 이기적이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은 지나갈 것이고 그 자리에 당신은 깊은 평화와 자유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당신이 마침내 자신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졌을 때,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종류의 사랑을 요구했을 때 느끼는 자유감을 상상해 보세요. 윤기 말했듯이 개별화의 과정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당신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들은 당신의 삶에서 어떤 자리도 차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세요.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할 것이며 나와 같은 수준의 존중과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만을 내 삶에 받아들일 것이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진정한 무조건적인 양육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먼저 당신 자신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이러한 변화를 만들 때 당신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강하고 자신감 있고 행복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오직 당신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만이 당신의 새로운 경계와 자기 존중에 대해 불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복수나 원한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각성과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을 해친 사람들에게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을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당신의 경계를 침범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때때로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당신을 해칠 수 없는 곳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괜찮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당신만의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자신의 속도로 갈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왜 변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예전처럼 항상 주고 항상 이해하고 항상 사용 가능하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무에게도 당신의 성장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 계속 성장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삶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가득하고 존중으로 가득하며 진정한 연결로 가득한 삶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할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자신에게 주는 사랑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고 항상 그래왔습니다.